오늘장 플러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라이프자산운용 이채원 의장 함께합니다. 의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좀 최근 시장 분위기를 보시면서 우리가 그동안 힘들었던 긴 터널의 뭔가 끝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네. 뭐 희망사항이기도 하고요. 긴 터널을 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실제로 지금 경기 상황은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은 지금 3분기를 저점으로 지금 제조업 사이클이 좀 바닥을 통과하는 현상들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디긴 하지만 지금 경기는 서서히 회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좀 지금 시장은 좀 안정권으로 접어들지 않았나.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장세의 성격이 좀 명확하지 않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대세 상승장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대세 하락장도 아니고 그리고 박스권 장세가 정립이 된 것도 아니어서 굉장히 이게 운영을 하기에 좀 어려운 국면이 아닌가. 이게 사실 3,300포인트를 고점으로 해서 한 1,200포인트 빠졌었잖아요. 2,100까지 갔고 낙폭이 한 50%를 만회를 하고 다시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게 반등이 끝나고 이제 조정 국면이 들어간 건지 아니면 반등의 연장성산에 있는 건지를 좀 지나봐야지 하는 거고요. 그게 명확히 구분이 돼야 우리가 좀 대응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어쨌든 장세의 성격은 낙폭 과대에 대한 반등 장세가 이어지고 있거나 장세가 끝나고 좀 박스권으로 진입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장세 속에서는 가치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주식 비중을 쉽사리 늘리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또 안 사고 있기에도 또 애매하고 어떤 전략이 좋은 걸까요? 그렇죠. 이건 개별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가 떨어지더라도 뭐 실적이 좋은 기업은 주가가 오르는 거고 뭐 지수가 아무리 올라도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은 주가가 못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선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지금 상황에 맞는 종목을 이 상황에서도 성장하고 실적이 좋고 주식이 싸다면 이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최근에 시장에 있었던 좀 부정적인 그런 종목에 대한 우리 의장님의 생각이 또 궁금해서 하나씩 여쭤볼 텐데 카카오 국민주의 실현 어떻게 좀 주가 그동안의 하락을 보셨는가요? 뭐 과도기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중견 기업이 이제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성장통을 꼭 겪습니다. 그 성장통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지금 성장통을 심하게 겪고 있는 건데 결국은 이제 원래 갖고 있던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혁신과 상생인 것 같아요. 혁신과 상생. 혁신과 상생 그 논리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정진하면 뭐 다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기대를 하곤 합니다. 그럼 카카오가 확실한 뭔가의 상생을 하는 모습과 성장의 모습을 보여줘야 다시금 국민주로서의 역할을 똑똑히 할 수 있겠다라는 건데 아직은 그게 보이질 않는 것 같아가지고 쉽지는 않겠죠. 근데 누가 뭐래도 카카오는 이제 혁신 기업으로 이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과거의 성세를 회복하고 더 큰 도약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카카오는 다시금 이제 국민들이 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주식으로 발돋움하기를 우리가 응원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가치 투자, 그러니까 가치주에도 약간 트렌드가 있나요? 뭐 올해는 조금 달라진 그런 트렌드를 보였는지. 원래 가치의 3대 요소는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입니다. 그래서 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 성장 가치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주식의 내재 가치는 잘 안 바뀌지만 이제 환경이 바뀌면서 때로는 성장을 추구할 때도 있고 때로는 뭐 예를 들면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자산 가치를 선호할 때도 있고 뭐 PR이 낮은 주식을 수익 가치를 선호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근데 상반기까지의 국면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저금리, 디플레이션이 좀 지속이 됐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급격히 상황이 바뀌었죠. 반전이 됐지만 그 상황까지는 그래도 거기에 맞는 이제 성장 가치주가 좀 득세를 하지 않았나 트렌드는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 일면들이 뭐 최근에 각광을 많이 받는 그런 좀 기술주 관련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식들이 뭐 배터리 관련주나 뭐 신재생이라든지 이런 쪽은 좀 성장에 관련된 거니까 그런 주식의 성장 가치주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주식 일찍 개발해서 좀 성과가 많이 나신 분은 이제 훌륭하게 성장 가치 투자를 하신 거고 또 너무 비싼 가격에 이제 매수를 하면은 좀 안 좋은 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목별로 그 시기에 따라서 내가 어떤 종목을 어떤 가격대에서 샀느냐에 따라서 이게
가치 투자적인 성격으로 매수를 했는지 아닌지도 좀 나뉘는 것 같아서 좀 관련한 희비가 그렇습니다. 많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만 원일 때 가치주인데 이제 10만 원까지 갔을 때는 이제 그냥 성장주가 단순 성장주가 되고 성장 가치주는 아닌 셈이 돼서 그쵸. 그 이후의 성장은 정말 뛰어난 악목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쉽게 예측하기가 어렵죠. 최근 시장이 좀 많이 하락했던 그 시기에 이 낙폭이 컸던 우량주들 줍줍 그러니까 저가 매수를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저희도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좀 그 기회가 지나간 걸까요? 지금은 상당히 또 올라와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서요. 그렇죠. 근데 항상 기회는 오는데 그 기회에 오면 손이 잘 안 나가는 게 문제예요. 그쵸. 저도 마찬가지고 아 이걸 왜 안 샀지 이런 의장님도 후회를 하십니까? 매일 후회를 하죠. 항상 보면 제가 사고 싶을 때가 항상 상투고 너무나 두려워서 주식을 팔고 싶을 때 항상 바닥이었던 기억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의장님도 아직도 그러신다고요? 아, 그렇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그런 생각이 들지 않기 위해서 그런 변수를 많이 좀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 걸 뭐 지표를 삼는다든가 하는 그런 게 있으실까요? 확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거를 보려고 하지 말고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나 주목하는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을 명확히 이해를 해야지 그 기업의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본인이 이해도가 높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걸 알잖아요. 그럼 더 살 수가 있고 기다릴 수도 있고 주가가 올라도 쉽게 털리지도 않고 충분히 좋은 가격에 팔 수가 있는 건데 이해도가 낮으면 흔들려요, 마음이. 좀만 떨어져도 불안해서 팔고 조금만 올라도 또 불안해서 팔고 그 이해도를 높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단일 기업의 이제 펀더멘탈에 가치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또 기준이 또 다르잖아요. 그 기업에 대한 뭐 실적에 대한 그리고 밸류에 대한 가치의 기준. 올해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도 고평가됐다. 이건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다양한 섹터에서 많이 했는데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사실 단순히 주가가 싸다고 해서 무조건 가치주라고도 볼 수 없고 또 주가가 또 많이 올랐다고 해서 이거를 무조건 고평가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렇습니다. 아니다라고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혼돈이 생길 때는 어떻게 기준을 세워야 될까요? 그래서 주로 보면 이제 가치의 함정에 많이 빠지기도 하는데요. 저도 과거에 그런 경험이 많았어요. 뭐 PR이 3배라서 샀더니 10년이 지나도 3배고 회사는 변한 게 없고 뭐 배당도 안 하고 주주 환원도 안 하고 아무런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업은 이제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냥 단순히 싼 기업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주식이 기본적으로는 저평가되어 있는 건 좋은데 그 기업이 성장을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 그리고 거버넌스, 지배구조가 얼마나 훌륭하느냐 얼마나 주주 생각을 하느냐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가가 오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뭐 특정 일반 지배주주나 대주주분께서 뭐 상속이 안 돼서 주가가 오르면 곤란해 이런 기업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이제 좋은 투자 방법인 거죠.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제 증시 상황을 점검을 해보자면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쑥날쑥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공매도 금지 이후에 외국인 자금이 대거 이탈할 것이다라는 우려도 좀 있고요. 의장님은 또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실까요? 저 거의 요새는 뭐 기계가 움직이는 장인 같아가지고 거의 뭐 패시브 전략이 득세를 해서 외국인들이 매매도 좀 시스템하게 좀 움직이는 경향이 강해요. 뭐 과거처럼 이제 액티브하게 특정 종목을 산다든지 파는 게 아니고 그냥 마켓을 팔고 사는 전체 시장에 들어왔다가 다시 빠지는. 그렇죠. 아니면 ETF를 통해서 매매를 하는 경향이 강해서 굉장히 이거는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근데 외국인 수급은 뭐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뭐 환율에 대해서 많이 움직이고 하지만 이제 결국은 펀더멘탈로 움직이는 건 거의 본 적이 없질 않나. 외국인이라고 반드시 현명한 건 아닙니다. 항상 비싸게 사고 싸게 팔 때도 많습니다. 그래요? 근데 외국인의 그 말씀해 주셨던 수급의 영향이 환율이 영향이 미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환율도 별로 아랑곳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환율 방향성은 어떻게 됐든 다 강달러가 조금 약화가 되면은 다시금 뭐 외국인에 있어서의 매력적인 환경으로 변화가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어떤 기준으로 외국인의 수급을 우리가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지. 수출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저희는. 결국은 반도체 수출로 거의 외화가 많이 유입이 됐었잖아요, 과거에. 근데 그 수입이 좀 수요 회복이 좀 더디기 때문에 느려서 그게 회복이 돼서 좀 원화가 강세로 갈 것 같으면 외국인들이 또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요? 그럼 내년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시선이 예. 갈 수밖에 없겠네요. 내년 반도체 업황이 조금 더 좋아진다고 하면 수출 자연스럽게 그렇죠.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환율 시장에서도 원화 강세가 조금이나마 더 그렇습니다. 우세할 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럼 외국인의 수급은 또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공매도 전면 금지에 대해서는 우리 의장님의 생각 어떤지 조심스럽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네. 근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 않나 생각은 들어요. 워낙에 사실은 공매도의 순기능도 존재하잖아요. 네. 예, 거품을 방지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어떤 뭐 악성 불법 공매도 세력이 존재하는 건 좀 확인이 된 것 같아요. 네. 그것 때문에 또 일반 투자들이 많은 피해를 받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제도적 보완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도적 보완을 위해서 좀 잠정적으로 이렇게 중단하는 건 뭐 그럴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네. 영구 중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우리 의장님은 연말에 저희가 언제 모실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좀 예. 남긴 했지만 내년도 시장에 대해서 가치 예. 투자적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뭐 전망이나 전략에 대한 한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내년도는 좀 패러다임의 변화를 봐야 될 것 같아요. 패러다임 예. 변화.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면 전략이 바뀌어야 되는데 네. 그 전까지 환경은 저금리 디프레션이잖아요. 지금은 고금리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럼 여기에 적합한 전략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뭘까요? 근데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물가는 올라가니까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차입금이 없으면서 좋은 부지, 좋은 공장, 좋은 설비, 좋은 일을 이미 갖고 있는 네. 이제 선발주자들 있잖아요. 오래된 기업들. 큰 기업들. 예, 큰 기업들 중에서 네. 가격이 싸면서 실적이 작년보다 좀 증익이면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존재합니다. 잘 찾아보면. 그런 기업들이 많이 모여져 있는 업종이 있다면 뭐 반도체나 자동차 업종은 쪽일까요? 없어요. 업종은 예, 없나요? 개별 종목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업종이 군을 이뤄서 네. 모든 배터리가 오르거나 모든 바이오가 오르거나 이러기보다는 정말 좋은 종목별로? 기업들, 예, 옥석을 가려서 가는 네. 장이기 때문에 업종마다 이제 그런 개별 기업을 찾아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튼실하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오히려 환경이 예. 안 좋기 때문에 더 건강한 펀더멘털을 가진 기업들을 골라야 한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특히 좀 인플레이션에 강한 기업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차입금 부분도 굉장히 또 굉장히 영향이 중요합니다. 있을 예. 거고. 현금을 많이 들고 있으면 네. 이자 수입이 늘어나서 이익이 늡니다. 오히려 금리가 오르면 수혜거든요. 네. 그런 기업들은.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 어렵게 모셨습니다. 라이프 자산운용의 이채원 의장과 함께 또 내년도 시장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